설 연휴를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패널 4분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이종근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어제 오후였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제3지대의 4개의 세력이 합당에 합의를 했는데 이름은 개혁신당, 당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입니다. 어제 마침 또 저희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발표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 3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가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이슈를 집중해 가면서 사실은 뉴스의 그 주목도를 다 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어쨌든 이른바 명문 갈등으로 인한 공천에 대한 대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 주목도가 높아지는 이때 사실 요즘 제3지대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 대한 어떤 조급증, 특히나 이제 오늘 설 밥상에 반드시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이 선으로 후퇴해서 통 큰 양보, 더더군다나 이제 당명까지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넘겨졌던 이낙연 대표의 통 큰 양보가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14일인가가 이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선관위가 하는 이제 그때 그 날인데 기한이 있는 거죠. 기한이 있는 거죠. 그때 어떤 기준을 일정 기준을 맞춰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작용이 되면서 이 3가지가 맞물리면서 어제 오후 이후 귀성길 설 인사를 마치고 전격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닌가. 그리고 마침 오늘 저희가 이 첫 아이템으로 다루는 것도 지금 시점을 고려했던 걸로 보이는데 잠깐 언급하셨지만 관심을 모으는 게 당명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신당 이름이죠. 이 개혁신당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 좀 이렇게 양보를 크게 했다. 실제로 좀 통 큰 양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 당명이 갖는 의미는 약간 흡수합당 같은 느낌을 주게 돼 있거든요. 흡수합당. 어느 당이 주도해서 합당했느냐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중립적인 당명으로 조합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만드는 거죠. 대체로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혁신당으로 한 이유는 이낙연 대표가 아주 통큰 결단을 한 거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비례 전문 정당이 아니라 지역구에 200석 이상의 지역에 다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호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호를 받기 위한 5석 이상이 넘어가야 전국의 기호가 동일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출마하는 지역마다 기호가 다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에 나온 정당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나 또 그전에 합당했던 뭐 한국의 희망이나 또 새로운 선택이나 이 모든 이름이 다 제3지대의 이름으로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 크게 개혁신당은 그래도 인지도와 좀 더 앞서 있는 지지도 이런 걸 고려해서 이낙연 대표가 양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공동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한 방송에서 개혁신당의 의석수는 4석이 됐다. 다음 주까지 6석에서 7석까지 늘어날 계획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역 의원이 4명이고 지금 6석인 당이 있잖아요. 그 당보다 더 의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4석이 됐다는 건 이제 1석 남았다 이런 뜻도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월 14일과 3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 14일은 선거 보조금 중에 선거 보조금이 아니라 경상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4분기 경상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는 의석수에 따라서 선거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 2가지를 합하면 기준이 이렇게 돼요. 4석 미만이냐, 아니면 5석에서 19석이냐, 아니면 20석 이상이냐, 이 3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럼 4석과 5석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5석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앵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3번이 이제 치열하게 정말 전쟁이 벌어집니다. 기호 3번. 아까 굉장히 혹평을 했던 그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과 완전히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비례 그룹도 있고 또 녹색 정의당 그룹도 있고 그 비례 3번 또는 앞으로 위성정당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얼마나 지금 확보를 하느냐. 이준석 대표가 사실 당명만 가져갔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내준 셈이에요. 왜냐하면 공동대표를 받아들였거든요.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단독 대표를 끝까지 고집했어요. 그런데 공동대표를 하면서 당명을 교환하는 그런 형식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5명 이상이 꼭 필요했다라는 게 지금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기호 3번, 이 비례에서도 투표용지에 3번째로 등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을 이렇게까지 좀 강조하는 배경이 뭘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당장 선거를 할 때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단일 기호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 5석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에서 예를 들면 기호 3번이다, 5번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선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예. 비례에서도 투표용지에 세 세 번째로 등장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만약에 유승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지금 그러니까 이 5명만 예. 확보하면 이 동일 번호를 가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유승정당을 만들 때는 거기도 현역 의원이 5명 이상 있어야 그렇죠. 동일 기호를 가질 수가 있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다른 당에 탈당한 현역들이 비례위성정당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임대를 약속하는 경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 총선 때 같은 의원 그렇죠. 꺼주기를 꺼주기 같은 이야기하시는 경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 내가 지역에 그러니까 낙선을 해서 탈당을 했지만 네. 위성정당 가서 내가 안정적인 순번을 받는다고 하면 갈 수는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제3지대에서의 정치 개혁의 명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거 지역구 정당으로만 그러니까 이 예. 지역구와 비례를 다 같이 아우르는 정당으로 간다는 뜻인지 아닌지 그것이 좀 불명확한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지금 단어로 봤을 때는 지금 제3지대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3지대 자체는 유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만들 경우에는 예. 의원이 5명이 그렇죠. 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주목하는 곳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일 겁니다. 총선에 작든 크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큰 판세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선 탈당파를 향해 이준석에 흡수되려고 당을 벌였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지금 양당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지금 겉으로는 사실 뭐 폄하하고 그다음에 무시하는 예. 전략을 할 겁니다. 원래 정치학에서 그 약자가 강자를 따라가면 편승 전략을 씁니다. 그렇죠. 이슈에 얹혀가는 전략을 예. 쓰는데 강자가 약자를 그 말하자면 그 언급하지 않으려는 전략을 우리가 무시 전략 혹은 회피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셈법 계산에 치열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번 컷오프가 설 연휴가 끝나면 예. 1차 컷오프 20%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급하니까 어저께 탈당하지 말라는 뜻에서 우린 단합이다. 우린 갈등 없다. 뭐 이렇게 급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2월 말이면 또 탈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과연 여기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 탈당파들이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민주당과 합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손익계산과 셈법이 물밑으로는 치열하게 전개되지만 겉으로는 제3지대 큰 변수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퉁치는 예. 그런 무시 전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무시 전략으로 임하지만 제3지대로 추가 탈당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또는 어떤 인원들이 나가느냐에 따라 뭐 아직까지는 가능성입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 여야 거대 정당들이 예. 그 현역위원에 대한 그 공천 기준이나 이런 게 지금 막 발표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개별 뭐 30%, 20% 통보가 된다고 하고 있고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나온 걸로 보면 시스템 공천을 여야가 다 강조하면서 모두가 경선장에 이제 일단은 등장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개혁신당이 등장함으로 해서 이들 공천에 매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역 의원을 많이 탈락시키거나 일단 컷오프를 시키면 개혁신당이 그물망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쪽에 당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역할이 벌어지냐면 일종의 뭐 물갈이라든지 또 참신한 신인이 등장하기보다는 기존의 국회의원들 다선이 그대로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컷오프를 시키면 개혁신당으로 둥지를 예. 옮길 가능성도 있다. 개혁신당은
선명한 개혁적 입장만 내걸어서 일종의 뭐랄까 독립영화 같은 걸 찍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삼지대를 통합했다는 뜻은 뭐냐면 1,000만 관객이 드는 상업영화를 찍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주연이 확실하다면 조연과 기타 특별 출연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그물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물망을 치고 있는데 이 명분을 또 어느 쪽에서 확보하느냐 그 부분도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 같은데 또 하나 관심이 이준석 대표죠. 방송 인터뷰에서는 지역구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지금 이 당이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은 지역 기반을 사실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국민의당에서 지역계 그러니까 호남 지역 의원들과 분리된 안철수 의원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유승민 의원 이 둘이 합친 게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그대로 해체되어 버렸죠. 예. 각각의 정당으로 돌아간 이유가 지역 기반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완벽한 지역 기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제3정당에서의 어떤 활로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낙연 쪽 계열에서는 무조건 호남 쪽으로 다 대거 뛰쳐나가야 예.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가는 이야기는 그럼 영남에서도 어느 정도 와야 전국 정당의 어떤 틀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그렇다면 대표가 나서서 영남에서 예. 희생을 하더라도 깃발을 들고 나가라라는 압력을 넣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서울의 어려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3자에서 어쨌든 이길 수 있는 예. 지역 이렇게 두 가지지만 저는 어쨌든 이낙연계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자 영남 나가라라는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다. 개파를 가를 여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고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관심은 이거예요. 메시지에 그칠 것이냐?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내의 개파 갈등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아마 자체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용광로 같은 단합이 없이는 승리가 어렵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페이스북 글에서 조금 그러니까 인식의 그 관점 자체가 조금 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어떤 생각이냐면 비명과 친명을 나누는 건 죄악인데 구분 짓기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당내의 개파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하는 것이 물론 외부에서 이간질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친명 간의 갈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원외에 있는 친명이나 또 좀 그러니까 원외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장들, 그러니까 예. 위원장급들 되는 이 지금 사람들이 현역을 공격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이 팬덤이 소위 말하는 수박청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들의 전략을 이렇게 단속하기 전에 예. 먼저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끼리의 단합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강성 팬덤이 뭐 수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비명을 공격한다든지 예. 친문을 갈라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자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이 지금 엄격한 룰에 의해서 예.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면서 우리를 구분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밝힌 것은 상황 인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인데 이 분석이 맞다면은 이 행동들 그 내부 갈등을 조정할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과연 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 말이 지금 예. 빨리 나와야지 왜 지금 나옵니까? 예. 원래 말이 머뭇거리고 나올 때는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명문 갈등 지금 시작됐습니까?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켜볼 거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좋은 얘기, 말하자면 소명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측근들의 발언은 결이 달라요. 이른바 이재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 정성호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 하지 말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 차장이라는 분은 임종석 실장을 향해서 성동구에 등기쳤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말이 진정성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굿캅, 좋은 역할하고 예. 그다음에 정성호 같은 친명의 좌장은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이른바 치고 빠지기 전략 아니냐.
대표의 말에 메시지가 힘을 가지려면 행동이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이런 전략은 당장 지금 제3지대로 출범하니까 무언가 안을 단속하려는 그런 전략 같은데 이 말이 저는 과연 그것으로만 진정될 것인지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SNS 글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친문과 친명은 하나라며 좀 명문 정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의 골은 좀 더 깊어지는 분위기인데 양측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히려 대놓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친문계의 대표적인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보고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 누가 됐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모두를 끌어안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뺄셈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지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선 발언들을 정리하면 이 친명계 좌장이라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친문계죠. 고민정 의원은 뺄셈 정치는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맞서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게 아니라 격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분명한 것은 예. 파적 갈등 또는 어떤 인물을 놓고서 갈등 이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부인할 거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정당이 본인의 정강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강 정책을 풀어나갈 사람들을 다음 총선에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강 정책이 잘 정리돼 있지 않은 가운데 오로지 인물 간의 경쟁이나 인물적 요소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개파를 타게 된 거고요. 이명박 공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학의 거두 입장에서 과거 민주당이 대선 백서를 만들었지만 발간하지 않은 것 또는 평가서를 내부에 작성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묻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당대표도 이 문제에서 일주일 이상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이 사태까지 온 거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의 리더십, 장악력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적자적으로 처리해내지 않은 좀 자신들의 열성 지지자들 눈치를 좀 본 거죠. 그 결과에 이런 혼동이 왔고 지금은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상처가 났다. 누가 이제 공천되더라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이후에 오히려 좀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이 좀 고조된 이유, 이거는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회동이 결코 친문과 친명의 갈등을 의제로 삼지 않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30분간의 독대에서 어느 정도는 양측이 합의의 어떤 선에 이르렀을 것이다라는 예측 보도가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이 회동 바로 다음 날 친명계 지도부가 의원회관에서 만나서 임종석 실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내각 장관급 아니면 비서실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민주당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저는 또 이렇게 일견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 다음날 바로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문들의 어떤 책임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실상 현재 권력,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에게 전임 대통령이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읍소 또는 호소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이 180명이라는 의석을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런 이후에 30%에서 40%의 물갈이를 보통 4년마다 해온다면 180석에서 물갈이를 해올 당사자가 결국은 중진들 이상일 텐데 중진들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무엇인가 하지 아니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예정된 수순이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일단 친명계의 공색, 친문계도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인데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추미애 장관님도 얘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본인이 더 곤란해지실 거기 때문에 그만하시지 않을까. 배신한 사람을 나무래야지 계속 뒤로 돌려서 어디가 시작이었느냐 이렇게 하면 금도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직보해서 결정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고민정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된 일부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부인한 걸로 지금 네네. 일단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 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불출마와 험지 출마 압박에 대해 친문계의 반발이 거세왔고 임 전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서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SNS에 글을 올린 뒤 임종석 전 실장도 일단은 그거에 호응을 하는 또 메시지를 냈거든요. 일단은 봉합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켜보자 이런 걸까요? 일단 지켜보자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당내의 개파의 갈등이 상당히 위험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럴 예.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우리가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까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내부의 원인보다는 외부의 이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 현 상태에서의 내부의 단속보다는 좀 더 화합적인 모습을 위해서라도 그 저간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책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외부에서 지금 이렇게 흔드는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계속적으로 강공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본인의 말처럼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당원이라는 부분도 소위 말해서 친명일색의 지금 정당이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 없잖아요. 네. 당내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비명이나 또 친문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등을 돌릴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있지만 진짜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무당층,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지를 끌어와야 되는데 당내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이 결코 좋은 이미지로 다가서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만큼 하자고 일단 먼저 휴전 제의를 한 셈인데 일단 그걸 받아들일 모양새가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자제하는 그런 모양새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면은 임종석 전 실장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커져버렸다. 지금 당 안팎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결국 공천 여부가 어떤 지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앞으로 상황.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가 개인 성동갑의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친문과 친명의 공천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시그널로 해석되는 지금으로 상징적 사안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커버려서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관건인데 그래도 정치라는 게 저는 조율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어느 정도 메시지를 낸 게 접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자리가 지금은 원래 홍익표 원내대표 자리였는데 서초로 옮긴 것 때문에 공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임종석 실장의 컷오프를 시킬 수는 없고 임종석 실장을 출마는 시키되 다른 지역으로 선회하는 그걸 또 임종석 실장이 좀 수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임종석, 노영민,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들에게 출전 기회는 부여하되 다만 지역을 조종하는 쪽에서 저는 접점과 타협을 찾을 것으로 보여요. 이를테면 험지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용산이라고 생각도 돼요. 용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점 가능성을 찾아서 그래 우리가 이렇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주도가 돼서 다시 총선에서 승리하마 라는 식의 접점을 두 쪽에서 약간 조율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합니다. 서로 조금씩 물러서면서 합의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고 계속해서 다른 내용도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 말대로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죠. 이에 대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을 섞어 비판을 해 논란이 커졌는데 이 내용부터 듣고 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검사 독재가 만약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었을 거다. 돌아다닐 수 있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역대 얘기하죠.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해. 되게 그 모멸감을 주는 말이지. 그런 얘기는 그 정치적으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비판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먼저 우상호 의원은 4선의 대표적인 86세대 정치인이죠. 일단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이 지금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 마음이 좀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 그 경각심이 좀 약해진 건데 문제는 이제 욱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야당 대표가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또 굉장히 지나친 말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에서 욱한 마음이 또 돼서 그 비속어가 그 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무리한 이야기고 우상호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차분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고 여야의 뭐 협치 대상이기도 하고 서로 파트너이기도 한데 이 문제를 비판할 때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까지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 제가 있으면 감옥 갈 거라 그랬고 계속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나 그 과정에 좀 잘못돼 버리니까 본래의 취지까지 훼손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상호 의원의 해명도 짚어봐야 할 텐데 우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는 발언이 부적절했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에게 그렇게 표현한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 해명은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두 가지 점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이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여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이 표현의 수위가 적절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막말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해찬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국무위원으로서 야당의 질에 대해서 버럭버럭 고함을 질러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발언보다 훨씬 더 수준 높게 사실 대항을 해서 그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된 이후에도 당시에 야당 대표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압박을 넣었고 또 표현도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 많거든요. 기자한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땡땡 뭐 해갖고 거의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했죠? 아주 당당하고 좋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 야당 대표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럴 어떤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튜브니까 괜찮다. 저는 이 시각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방송이 다 유튜브로 합니다. 그래서 TV조선도 해요. 그럼 TV조선의 유튜브는 적절 수위를 검증하지 않습니까? 스크린하지 않습니까? 스크린해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튜브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또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도리어 유튜브에서도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도 하고 그런 법안을 제정해야 될 분이 나서서 유튜브는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시각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상호 의원은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기자들 향해서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적절한가 하는 점에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신 물어준 기자들에게 욕까지 했다는 것은 좀 정치 지도자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발언이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비슷한 사례 같네요, 지금. 그렇죠. 뭐 전형적인 뭐 일종의 내로남불의 한 사례라고 뭐 이렇게 지적을 해도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아마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은 대선에 도전하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자기는 이제 정치를 끝내고 떠나는 입장인데 그런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앞서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상호 의원이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앉아 이야기했던 것이죠. 소위 말하는 검사 독재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겠느냐. 소위 말하는 이 검사 독재가 뭐 없었다면 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신 가 있을 거 아니냐는 식의 뭐 민주당이 반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이 검사 독재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현 정권 들어와서 검찰권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금 적용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검찰 측근이라는 분들이 요직의 전면 배치뿐만 아니라 거의 전방위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지금 비판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욕설만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호 의원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우상호 의원의 발언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광주 5.18 전야제에 참가했다가 이 유흥주점을 갔다는 일화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조제 가짜는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과거 광주 유흥주점에서 이 운동권 상황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면서 비판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운동권 청산론으로 계속 비판을 하다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 을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게 좀 화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했지만 이 프레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을 계속 우리 윤석열 정부의 그 정권 심판론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맞불로 꺼내든 게 이제 586 청산론, 그러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은 그에 한 발 더 앞 나가서 정치 교체, 이걸로 시대 교체를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목표인데, 이게 좀 사그라드는가 싶었는데 우상호 의원은 사실 586 정치인의 대표격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좌장격인데 그분이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과거의 광주에서의 그 유흥주점 사건이 소환되면서 도덕성 윤리적 논란도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에서 이 586 청산론으로 꺼내든 게 이게 거야 심판론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180석의 거야를 가지고 도대체 완력만 휘두른 야당을 심판해달라. 이른바 쌍방 심판론이 구도에서 먹힌다 그러면 이번 총선 구도는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발언이 오히려 저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 부분을 본인의 아주 모멘텀으로 삼아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걸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좀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는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5.18 이야기를 다시 한 것, 조금 전 싱크는 이제 지난해 싱크고, 이 상황 이후에 다시 이제 메시지를 내기는 했는데, 이 프레임 싸움이 야권에서는 어떤 구도로 흘러갈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운동권을 청산하는 쪽으로 해서 민주당이 어떤 주류 중에 586 또는 686이 주도하고 있다, 이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통상의 이제 이 중간 선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중간은 정권의 평가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 그런데 한국 정당에서 보면 지난 2000년 이후에 중간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총선이 여당에게 완전히 불리하고 야당에 유리했던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등장하는 건 뭐냐면 그 당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 그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선거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 2016년 두 차례만 야권이 승리를 했어요. 맞습니다. 총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상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알려져 있듯이 정권 심판이 일반이다로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민주당은 제대로 이끌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맞추고 있는 운동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재명 대표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다 운동권이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아니고 현재 주도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이인영,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임종석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데, 그런 정면에서 약간 초점이 빗나가 있고 오히려 상대를 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있죠. 심판보다는 심장이 뛰게 해달라. 내가 이 당을 지지해야 될 만큼 마음이 울컥하거나 울렁울렁해서 그 당을 찍게 만드는, 그래서 그 당이 민생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정책, 이걸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권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실제 운동권이 아니었던 상황이고, 정권 심판론 또한 지난 총선 결과들을 봤을 때 그렇게
연결되진 않았다. 지금 이런 분석인데 양측의 전략이 실제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하나씩 짚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대담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렇게 말했죠. 아쉽습니다. 5글자로 심정을 내비쳤는데 이후 한 라디오 방송에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런 문제 제기 다 받아들이고 안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간이 비유하자면은 이제부터는 제가 대통령실더러 윤석열 대통령께 사과하십시오라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매를 이제 제가 맞아야죠. 뭐 제가 두들겨 맞고 그리고 제가 사과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총선 때까지 이 매를 맞으면서 이제는 가야죠. 자,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은 이제 당이 사과할 차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잖아요. 네. 지금 비대위원 자격으로 이야기를 한 걸까요? 개인의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개인이지만 비대위원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이 아닌 김경률 개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공인회계사로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조국 흑서 등을 써왔지만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는 이유는 대통령의 그 대담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것 때문에 계속 주시를 했고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당이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비춰서 이제부터 그렇다면 진짜 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과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그 문제로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아마도 당이 이제 이 발언 이후에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숙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단서로 생각을 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든가를 추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 밖의 목소리를 이제부터 더 활발하게 낼 거다.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도 내가 비판하는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똑같은 시선으로 안에 있는 문제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모셔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마치 다른 어떤 당을 공격하는 것 할 때 이렇게 추임새를 넣은 것처럼 당시 해석을 했지만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과의 어떤 관계 또는 소통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비대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라기보단 앞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뭐 사과를 하든 아니면 또 이 문제를 또 다른 어떤 차원으로 끌고 가든 당이 주도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일단 겉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이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두고 그럼 당내 의견이 좀 갈라질 가능성 이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일본 그 설날 연휴가 끝나고 나면 아마 각 언론사들이 총선을 앞둔 설날 민심 여론조사가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그 이전에 그럼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입장 변화를 국민들이 물어보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진다든지 또 그에 의해서 이 당의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 뭐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위기라고 이 국민의힘 소속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출마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5%인의 싸움이 불가피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심이 지금 만약에 입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만 안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당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입장을 밝혀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입장 표명 자체가 국민의 기대하고는 전혀 못 미쳤다. 소위 말해서 국민과 대통령 사이 인식에 대통령이 말하는 핵폭탄으로 터지지 않을 큰 콘크리트 벽이 있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이번 여론조사로 나타났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나름대로 이 당정 간의 갈등이 예상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정치적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숙제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입을 통해 나왔을 것이다. 미리 앉아서 이 예고를 한 거죠. 예고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 그러면 수도권 출마자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총선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영남권 출마자들 사이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저는 좀 두 갈래로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도권의 대응과 그 말하자면 영남권의 대응은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도층에 소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저렇게 대담을 통해서 공적으로 한 발언은 일종의 최종 상태,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로 예. 봐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권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더 이상 재점화하거나 공론할 수는 없고, 다만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께서 조금 재발 방지는 약속하셨어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제2부속실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아마 몰고 갈 수도 있고, PK나 TK 쪽에서는 전통적 지지층 쪽에서는 굳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만일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으면 민주당이 오히려 사과했으니까 벌을 받아라는 식으로 역공을 취하지 않았겠느냐 공격할 수 있다. 라면서 이제 진화하는 그런 두 갈래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목사도 아니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격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지인에게 선물을 받은 게 나라를 흔들 정도로 흔들 정도냐, 이런 입장을 덧붙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일단 홍준표 그 시장은 이 입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SNS에 계속 올린 내용도 이 핵심이 공작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계속 항변을 했고, 지금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담과 관련돼서 또다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천명을 한 셈이 됐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이 보수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확고합니다. 이거 어느 쪽이 방점이냐? 방점은 앞에, 그러니까 아이의 올가매려고, 총선 때 올가매려고 시계에 몰래카메라도 설치하고, 또 아이의 그렇게 파우치를 놓고 가서 계속 문자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매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는 어떤 문자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 공작적 차원이니까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홍준표 대표는, 다른 부분은 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대목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일관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하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수용하라고 촉구를 하고, 국민의힘에선 당 차원의 추가 대응은 일단은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은 자제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설 연휴가 끝난 뒤 다음 주부터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각 당의 흐름상은 이제 공천이 주도하게 되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 연휴 이후에 이 달굴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하나만 꼽아주시면 그렇죠. 있을까요? 설 연휴 이후에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민주당이 쥐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이슈화시켜서 여권을 몰아붙일 그 타이밍을 보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가장 큰 거는 지금 설 연휴 이후에 바로 20% 되는 컷오프를 지금 발표하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내용이 될 거라고 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메시지 관리하고 당의 단함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는 현실이라,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총선 앞에 장사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여권에서는 그 민주당이 들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재의결의 카드,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명품백 문제 등이 있겠고, 또 이 공천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설명입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